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 올렸는데요. 혹시 뭐 아시죠? 이낙연 전 총리 비판하는 내용. 예. 이천 화재 합동 분향소 찾은 이 전 총리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유족들의 분노에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장제원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비인간적이다. 뭐 논리만 있다. 뭐 이렇게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게 논란이 된 이유가요. 네. 이낙연 총리가 이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기 네.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형성된 이미지와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고 국민적인 반향이 있는 것인데 또 반대로 장제원 의원의 평가라는 건 굉장히 절대적인 평가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뭐 아까 말했듯이 이낙연 총리가 이럴 수 있나라는 건 상대적 평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해명을 하긴 했는데 저도 뭐 그게 좀 평소 이낙연 총리의 행적과 비해 가지고 좀 다르다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이건 제 상대적인 평가죠. 예.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봤을 때 이낙연 총리가 만약 여기서 사과를 하고 여기서 뭐 재발 방지라는 표현도 좀 우습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다면은 이게 뭐 큰 비판을 받을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총리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도 이 총리라고 말하잖아요. 예, 예. 그럼 정세균 총리님께 굉장히 죄송한 예, 일이죠. 그러니까 워낙 이낙연 총리께서 총리 시절에 진짜 따뜻하게 권위 있게 위엄 있게 잘하셨기 예.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대비해서 모든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의 행보를 쭉 보면 굉장히 절제 있게 대응한 겁니다. 예. 현직 총리가 와서 할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전달하겠다 그거는 예. 그냥 위로하러 왔다. 근데 이게 유족들 입장에서 막 내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이걸 바라시겠죠. 예.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비판은 좀 과한 것 같고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제기해요. 벌써부터 대권 후보 견제에 들어가나 이렇게. 근데 뭐 견제 받아야죠. 대권 후보이시니까. 근데 이 상황은 좀 그 장제원 의원이 조금 약간 오버하는 면이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썰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책임 있는 자리가 직위에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하셨지만은 이게 뭐 임명이나 아니면 내정에 의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가장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권 주자라는 것은 분명히 책임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뭐 정치적으로 전혀 모르시지 않을 이낙연 총리께서 왜 이렇게 사무적인 답변을 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유족들이나 아니면 실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요. 장제원 의원이 그걸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매우 세게 비판한 건 저도 좀 강도의 그 온도차가 있다 봅니다만은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장제원 의원은 아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어떤 느낌을 봐요. 한 건 잡았다. 뭐 이런 느낌이 저도 그런 좀, 얘기를 좀 지금 있는 것 하려고. 같은데요. 근데 이 논리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이 최고의 말씀에 상당 부분 어떤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 지도자라는 부분은 국민들은 이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가 굉장히 그 반면 교사의 한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만약에 큰 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타격을 많이 받을 건. 그러면 진짜 큰일인데 사실 이 사안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권 후보면서 따뜻한 이미지에 기댄 유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달래주지 못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안이 유족들을 좀 더 달래주었으면 좋았을 걸. 이 정도지. 이걸 가지고 막 더 비난하면 또 오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마도 우리는 전부 이낙연 당선인을 대권 후보다, 뭐 1위다, 막 이렇게 보지만 사실 당사자는 그 인식이 어쩌면 바라보는 국민들을 보다 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정치인들은 꼭 논리가 맞다고 해서 비난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절실히 아마 아셨을 것 같은데. 힘들어요. 예, 힘든 그렇습니까? 일이에요. 예. 저도 계속 낙선만 하지만요. 동네 가면은 저한테 기대치를 가지고 식당 주인이 음료수도 주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기대치라는 거는 사실 모든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갖고 계신 억울한 거기 사연도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제 권한도 없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영역에서도 저에게 기대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세금 신고하는 거 어떻게 되냐는 거 물어보는 분도 있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거 잘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주시는 유권자도 있고 제가 거기다 대고
제 알 바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해하는 게 예. 저는 사실 낙선한 데다가 재판까지 받고 이번에 지역구를 전부 다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거의 정치인으로서는 최악인데 저에게 이런저런 민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뭔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당선인과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숙명 같은 거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이준석 최고가요. 사실 19대 때 비례받았으면 지금 3선될 분인데 지금 저렇게 계속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낙선한 사람한테 민원 들어오면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도 아마도 겉으로는 전혀 표 내지 아니하고 그렇죠. 잘 대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연결도 해주고 그러시죠. 부르면 달려갑니다. 또 그런 거죠. 정치라는 게. 자, 두 분 분위기가 좋으실 때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민감한 거 아니니까요. 그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그 허원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특정 상임위에 보내면 안 된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최 의원님? 저는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다른 상임위는 괜찮을까? 국회의원은 모든 상임위에서 전부 국가 기밀을 받아볼 수 있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역시 이 두 분의 공천은 미래통합당이 북한과 아주 대결적인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이분들을 공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천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이 일정한 타협을 한달까? 그러니까 탈북해서 오신 분은 일정 기간 공직, 국회의원이나 뭐 소시 선출직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정치권이 하지 않고 이제 이 탈북하신 분들을 각 당의 필요에 따라 공천하고 당선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되게 구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사실 국방위 가는 게 좀 걱정되실 것 같고 그리고 외통위도 그렇고 정보위는 더 하잖아요. 중요 정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탈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선출직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제한을 두어야 하고 뭐를 보장해야 되는지 이 논의를 이번 국회에서 좀 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최 의원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보시겠지만 과거 임수경 의원 건이 있습니다. 임수경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인이에요. 지금 태영호, 지성호 의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분들 탈북자와 임수경 의원을 곧바로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당시에 그 상대방 그때 여당이었어요. 여당에서 임수경 의원 정보위 어디 보내지 말라 그래서 민주당은 못 보냈습니다. 못 보냈던가요? 네, 안행위 같잖아요.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태영호, 지성호 이 두 분이 사실 지금 이번에 어떤 경로로 어떤 경위로 정보를 취득했는지 그리고 왜 그 정보들에 상당한 신뢰를 부여했는지는 사실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원들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판단이 예를 들어 과거에 이분들이 습득했던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했던 분들에 의존해가지고 이런 판단했다면은 이번에 오판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비판해야 될 지점이 뭐 좀 나눠질 겁니다. 정보가 부정확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 정보를 성급하게 대회에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 또 하나 비판의 지점일 텐데 저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두 분이 이번에 좀 학습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탈북자 출신의 어쨌든 사회활동가를 할 때와 다르게 대한민국의 300명 중에 한둘의 국회의원이 됐을 때 가져야 될 어떤 정보에 대한 자세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국가를 통해서 습득한 정보를,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습득한 정보를 유출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다면 이분들은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분들이 뭐 활동하면서 얻었던 그 사설 정보망을 통해서 이번에도 신뢰할 정보를 얻었는데 그것이 틀렸다 이런다면은 약간 이제 제 생각에 비판의 개연성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상임위는 보내도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임위에 가기 전에 이분들이 아주 좋은 이제 좀 예방 주사를 맞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앞으로는 국회 활동하면서 그것이 대북 정보가 아니더라도 어떤 경로든 취득한 정보에 대해 가지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이건 뭐 대북 정보 이런 건 아니지만은 부동산 정보 같은 것들이 아주 부적절하게 처리된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뭐 개발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당에서 아주 엄중하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통합당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이 처음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철저하게 소양 교육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채고 말씀하신 분 중에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건 태영호, 지성호 이 두 분이 정보를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잘못 판단했다기보다 의심하는 쪽에서는 과장했다거나 별로 정보 가치가 없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보내도 됩니까? 만약 그런 판단이. 저는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이제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 저는 지성호 당선인 잘 모릅니다만 예.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 국가정보기관에서도 그분에게 상당한 정보를 의존했던 예.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분은 실질적으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보호 대상입니다. 그 정도로 정보 가치가 있는 분으로 이미 공인이 된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흡함 자체가 그분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그분이 혹시라도 가동하는 사설 정보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소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앞으로 이제 태영호 그 당선자가 조심스럽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병기 민주당 의원님이 언급하신 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태영호 당선인이 만약에 그런 어떤 다른 정보망으로 국가와 다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란이 있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정보를 취득했을 때 국가에게 오히려 먼저 공유하고 그 정보를 또 첨예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하셨는데 뭐 김병기 의원 정보 전문가시고 하다 보니까 적확한 지적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태영호 당선인도 그런 방향으로 활동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위나 국방이 외통위에 가는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조금 국회 분위기를 이끄시고 하반기에 또 상임위 있거든요. 그때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